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이 정치성이 있는 것은 일단 믿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대법원이 수많은 판결을 내리는데 그 중에 정치적 판결은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공정한 대법원이냐, 정치적 대법원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 행세를 하는 김명수, 약점 많은 김명수의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사안일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판결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 원, 8억 원, 21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는 아니고 국고 손실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다면서 국고 손실 혐의도 무죄로 보고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심이 무죄로 보았던 뇌물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고, 이번 대법원이 그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3명은 모두 구속 수감될 예정인데, 남 전 원장은 이미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구속 상태이고, 그간 하급심에서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오늘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다 법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그 방향은 김정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싫어했던 세 사람을 문재인 정권과 대법원, 김명수 또는 김명수의 영향을 받는 이런 대법원 판사들 등등의 협조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다. 여기 이병호 원장은 나이가 80 넘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두 분은 70대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례입니다. 관례예요. 그 전에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싹 봐줘버리고, 무슨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끝나도 충분히 다른 혐의를 걸 수 있는 법률적 기술자입니다.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할 사람들 아닙니다.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 기술자예요. 오죽 법률 기술이 뛰어나면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연쇄살인범에 해당되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 같으면은 마술사죠.
법률기술자가 아니라 이 연금술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웃기는 게, 이번 이 판례에서 제일 웃기는 게, 이건 아마 두고 여기에 유죄에 동의한 대법관들이 두고 죽을 때까지 욕먹게 될 게 뭐냐면은, 무리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아니, 경기부서에 있어야 직원이지 국정원장이 어떻게 회계직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재인도 회계직원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도 회계직원으로 몰아가지고 그 격리 부정을 가지고 징역 3년 4년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이병호 전 원장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탄원서를 통해서 이 회계 직원으로 몰아간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남기고 갔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진술조서에는 국정원장으로서 제가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8번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게 한 번도 회계 업무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정원 회계 책임자인 기조실장 이현수를 포함하여 어떤 국정원 직원도 국정원장이 회계 업무와 관련한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본다고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것도 뇌물 혐의로 기소한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 혐의로 추가한 것입니다. 다 아는 대로 항소심은 검찰의 법리를 뒤집고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적폐청산의 사나운 기세 속에서도 항소심은 그래도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부정한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기관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판단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판결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활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 누구도 원장이 회계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을 포함 어떤 정부 공직자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원장 특별사업비에만 선택적으로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 국정원 예산에 해당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판결문에 원장이 특별사업비의 지출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회계관계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자금 지원의 지출 행위의 원인은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국정원장 부임 시 그런 지원이 2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지출 행위의 원인은 이미 2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제가 지출 원인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위를 다 무시하고 저를 국고손실 범죄자라고 단죄하는 것이 공정한 판결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법원을 직격합니다. 어떻게 대법원이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연계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예산 사용을 국고손실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구색을 맞출 정치적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 구색을 위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돈을 지원한 국정원장들을 공범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어지게 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잡기 위해서 세 사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일종의 법리를 조작을 해가지고 징역형을 때렸다 이겁니다. 그것도 김정은과
싸우기 위해서 이 안보 전선에 평생을 바친 세 사람을, 나이 70, 80 넘은 사람을,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냐고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 잣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 김명수 등등을 이 정권 바뀐 다음에 딱 처리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갑자기 대법원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바친 뇌물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 추정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대법원은 정치를 한 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 추정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5월 22일자 중앙일보는 최장립 원로 진보학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때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했다. 이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정당하다고 자임함을 의미하며 상대방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척결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헌법학의 대가인 경희대 허영 명예교수는 5월 5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법원이 사조직에 장악되었다. 법 적용의 생명성은 일관성과 공정성이다. 이를 잃어버리면 위헌적 재판이다.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국가폭력이다. 라는 요지로 대법원을 포함 현 법원의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척결 대상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척결 대상이 된 이후 제가 그간 여러 번의 탄원서에서 제시한 억울한 주장의 근거를 아무리 호소해도 다 외면되었습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법리 맞추니까 이 문재인 정권하고 김명수 대법원은 사실 위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실을 구겨 넣는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지난번 탄원서에서도 지적했듯이 파기환송심 재판장마저 자신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저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고를 통해 다시 판결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형량은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가 받은 형량입니다. 제가 이런 무거운 형량을 받은 근본적 이유는 단 하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장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북 공작을 열심히 했다. 그 부분은 이분이 쓰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참으로 슬프고 개탄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웃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웃기는 판결. 그런데 나중에는 이 판결을 한 사람이 웃기는 존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